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도전에 나섰습니다. 단 한 발로 모든 상황을 종결시킬 비장의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미사일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더 쉽게 설명하자면 현재 미국을 미사일 강국으로 만든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 미사일은 토마호크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과거 미국이 만든 패러다임을 뒤바꿀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미사일은 토마호크보다 위력이 상당한 탄도미사일입니다. 현재 유럽의 군사강국들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잠수함에서 지상을 향해 발사하는 방식의 탄도미사일을 사용해왔습니다.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유는 함대지 미사일은 함선에서 발사해야 하는 특성상 부피의 제약이 따릅니다. 이 때문에 무작정 크게 만들 수 없고 이로 인해 그 사정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적성국에 접근하기 용이한 잠수함으로 최대한 접근해 미사일을 발사해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축함과 비교하면 잠수함은 통신이 제한되고 유지보수 비용 증가와 운용 지원에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가장 큰 단점은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기존의 판을 뒤바꾸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구축함이 가진 빠른 기동성과 대응속도, 통합 전투 시스템과의 연동을 활용해 해상에서 적의 주요 기지를 손쉽게 날려버릴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월한 성능을 갖춘 정조대왕급 구축함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새로운 함대지 미사일까지 보유하게 되면 해상전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적성국들의 미사일 도발을 보고도 분을 사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도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미사일 시스템이 지상에 구축되어 있어서 적의 감시망을 피해 확실한 타격을 날릴 수단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지상에 구축된 미사일 시스템은 언제든 적이 아군의 위치를 찾아서 반격하면 우리도 구축한 미사일 시스템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적의 미사일 도발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걱정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개발할 함대지 탄도미사일의 도입이 완료되면 바다에서 유유히 움직이며 적의 주요 군기지와 지휘시설을 언제든 타격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적성국에서 각종 군사도발을 감행할 경우 적의 감시망으로부터 아군의 위치를 이동시키면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을 갖추게 될 날이 머지않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하게 될 함대지 탄도미사일과 이를 통해 구축될 대한민국의 새로운 해군 전력 강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1991년에 걸프전에서 투입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현대전에서 순항미사일이 얼마나 효과적인 공격수단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이라크의 공군기지와 지휘통제센터, 방공시설 등을 정밀 타격하는 데 동원되어 적의 주요 군사 인프라를 파괴하며 전쟁의 양상을 크게 바꿨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순항미사일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방공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낮은 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현대의 고성능 방공 레이더를 피할 수는 없으며 여기에 느린 속도로 인해 방공 시스템에 의한 요격에도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토마호크와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는 현무3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적성국의 방공망을 제압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공군력의 제공권을 완전히 빼앗긴 경험과 공군력이 취약한 특성 탓에 방공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미국 CIA에서조차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방공망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도하는 등 부족한 공군력을 신형 방공무기의 개발로 대체하려는 모습이 지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방공 시스템은 지대공 미사일, 대공포, 레이더, 탐지부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공포는 약 14,000문 정도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당수의 대공포가 모두 소련제 구식 무기들이긴 하지만 1만 문 이상의 대공포 보유량은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구식화된 대공포 시스템으로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는 건 절대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대공포를 이용해 러시아의 순항 미사일을 격추한 실제 사례도 있는 만큼 1만 문 이상의 물량을 자랑하는 대공포를 마냥 무시하긴 어려운 것입니다. 심지어 북한은 미사일 기지 및 핵시설 등 대다수의 핵심 주요 시설을 지하화해둔 상태입니다. 순항 미사일의 탄도 중량은 200에서 500kg 내외로 북한의 지하 시설을 타격하기엔 파괴력이 다소 부족한데요. 현재 발발 중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하마스가 만든 지하 시설을 이스라엘의 순항 미사일이나 지상군 포격으로는 파괴할 수 없었던 걸로 비추어 봤을 때 순항 미사일만으로는 북한의 지휘 시설을 무너뜨리기엔 역부족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에선 훨씬 더 강력한 탄도 미사일을 보강하여 적성국의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하지만 대한민국 영토에서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를 위한 공간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순항미사일의 단점과 탄도미사일 수요 증가에 따른 효율적 운용을 위해 우리군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2024년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인 구축함으로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비해 규모가 확장되면서 대잠 방어 능력과 공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했습니다. 이번에 장착된 통합 소나체계는 기존의 고주파 기반의 소나체계에 비해 탐지거리를 획기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또 기존의 가스터빈 엔진 4대에 전기 추진체계 엔진 2대를 추가로 탑재해 일반 항해 시 경제적으로 연료를 절감할 수 있게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장거리 대잠어레인 홍상어를 탑재하고 함정의 스텔스 기능을 갖추었으며 MH-60R 전투 헬기도 운용하여 방어 및 공격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무엇보다 SM-3와 SM-6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으며 7에서 12km 고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의 탄도까지 식별할 수 있는 레이더 체계까지 운용 예정입니다.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은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함대지 유도탄 신형 유도무기 KVLS-2 한국 수직 발사 체계를 최초로 탑재하여 내륙 공격을 포함 전반적인 대응 능력을 향상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 성능의 최첨단 이지스함에 함대지 탄도미사일까지 운용한다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은 물론 대한민국의 해군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장착하면 3개의 포대를 운용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북한군 공격에 대항한다는 개념이 강한 SLBM과 북한군에 대한 1, 2차 공격력을 모두 갖추게 된 셈입니다. 개발 예정인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육군이 쓰는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KT즘에 가까운 모습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기본적인 성능은 KT즘과 유사하면서도 사거리는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기존의 KT즘은 180km의 최대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나 KT즘2는 최대 사거리를 300km까지 연장할 계획이며 적의 주요 시설과 벙커에 대한 파괴력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열압력탄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심지어 더 위력적인 파괴력의 KT즘3도 개발 예정이라고 합니다. KT즘의 관통력은 이미 검증이 된 상태이고 사거리를 연장하는 기술 역시 KT즘2를 통해 확보되어 있는 만큼 군함 함대지 탄도미사일 개발에 순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은 물론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에 설치된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 KVLS-2에서 쏘아 올려집니다. KVLS-2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동체의 하부에 있는 부스터로 인해 일정한 고도까지 상승하게 되고 엔진이 최종적으로 점화되면 표적까지 빠르게 비행하여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면 지하로 들어가기 전에 지표면과 부딪혀 폭발할 위험이 있는데요. 지하에 위치한 북한의 주요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선 지표면에서 폭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시설 깊숙이 파고들어 폭발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사일의 속도는 줄여서 관통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조대왕급 이지스함보다 더 많은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한국판 합동화력함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구상하고 있는 합동화력함은
적의 선제 타격으로 아군의 미사일 기지가 공격을 받더라도 해상에서 반격할 수 있도록 현무투 탄도미사일을 비롯하여 다량의 미사일을 탑재한 화력함을 운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미국에서 아스널-10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합동화력함 개발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스널-10 프로젝트는 미국 해군이 먼해역을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대형 선체의 대량의 내륙 공격용 미사일을 수직 발사 체계에 탑재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투함을 건조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 국제 정세가 변화되고 한 곳에 전력을 집중하면 파괴당할 시 막대한 손실을 당할 우려가 있어 개발을 백지화하였습니다. 특히 순항미사일 4발을 실을 수 있는 소형 수상무인함을 개발하고 이 소형함을 많이 배치하여 몇 척이 파괴되어도 전투력 자체는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는 아스널-10과는 반대되는 전략을 추진하면서 아스널-10 프로젝트는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합동화력함은 함대지 미사일을 대량으로 탑재하여 북한의 내륙을 공격하는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 북한의 미사일로 인해 아군 주요 시설이 피해받을 것을 우려해 해상에서 반격을 준비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인데요. 지난해 6월 하나오션이 부산에서 개최된 국제해양 방위산업전 마덱스에서 합동화력함의 프로토타입 모형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당시 합동화력함은 배수량 8,000톤, 길이는 150m에 20m의 폭과 9.5m의 깊이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드론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레이저포를 탑재하고 레이더의 반사 면적을 줄이는 설계도 적용하겠다 밝혔습니다. 함수에는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 KVLS-1 48세를 운용하고 대자멀의 홍상어와 함대공 미사일 해공도 탑재 예정이며 함대지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함대지 미사일은 KVLS-2 32셀과 원통형 수직 발사대 15셀에서 각각 발사됩니다. 현재 개발 중인 함대지 탄도미사일과 하나오션에서 선보인 합동화력함이 만들어진다면 대한민국의 해군력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특히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삼축 체계 중 킬체인 분야에서 북한의 주요 시설을 초기에 붕괴시키는 혁혁한 공로를 세우게 될 전략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많은 수의 중요 미사일을 하나의 무기에만 집중시킬 경우 위험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합동화력함은 미사일 탑재와 운용에 초점을 맞춘 만큼 다른 함정이 갖춘 기능까지 탑재하기엔 함정의 공간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축함보다 방어력이 약한데 합동화력함이 파괴되면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양이 급감하여 군의 미사일 공급에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전함의 화력을 집중하는 것보다는 여러 함정의 화력을 분산해 함정 전체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몇 대의 전함이 파괴되어도 흔들림 없는 전투력 유지를 위해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합동화력함의 구상과 전술 방향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만큼 어떻게 무기 체계를 운용할지 최상위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시도하지 못한 함대지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에 탑재해 운용하는 SLBM과 시험 목적으로 수상함에 탑재해봤던 사례 외에는 전무했던 시도입니다. 대한민국이 빠른 실용화로 전 세계에서 최초로 군함에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되리라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